보였다. 자, 사회지문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 목차 부분이 있어요. 목차 부분. 자, 목차 부분이 있는데, 자, 페이지가 날라갔어요. 이거 인쇄하는 과정에서 날라갔는데, 뭐 별 의미는 없죠. 자, 보시면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각 똑같은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을 2개씩 수록했어요. 2개씩. 자, 보시면 사회 공일, 채권의 수익률, 지문 정리편, 채권의 수익률, 문제풀이편,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씩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개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첫 번째, 뭐 채권의 수익률, 지문 분석편, 이 지문을 보면은 지문 쭉 있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여백. 맞죠? 그 여백에다가 판사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판사하는 내용만 적으시면 되고, 보조 자료 받으신 분들은 필기를 일단 옮겨주세요. 알겠죠? 필기를 일단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옮겨가지고 여기에만 옮겨주면 되니까, 사실은.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채권의 수익률 똑같은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수능 특강 원문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이야.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가지고 지문 정리편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 그 판서하는 내용을 필기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그 문제 풀이편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모든 수능 특강 교재가 갈래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사회지문이 총 13세트가 13지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진행을 하지 않고, 저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위주로 선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지문들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채권의 수익률, 요 지문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유형 관리, 요 지문 할 거고요. 자, 웬만하면 좀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할 거예요. 어려운 지문들.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지수. 자,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기능과 종류. 요거 할 거고요. 자, 심의와 공론조사.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1, 3, 6, 7, 8 하고, 자, 10번. 자, 10번 할 거예요. 10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 3, 5, 6, 7, 8, 10. 5 빼고 1, 3, 6, 7, 8, 10. 총 6지문 할 겁니다. 6지문. 오케이? 1, 3. 자, 속여버렸네 내가. 선생님, 그러면은 수업 나가지 않는 지문들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구조도 파일이라고 약간의 해설에 도움을 주는 자 그런 보조 자료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나머지 지문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회지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가 제공이 될 건데, 이 단어는 다음 주 어휘 테스트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예정이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수능특강은 제작수부터 수능특강 독서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서는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특 독서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딱 논리가 하나예요. 뭐? 이거 공부해서 가르치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는 연계가 그렇게 빡세게 안 됐어요. 근데 긴밀하게 2년 전부터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저도 기출 해주는 게 더 쉬워요. 안 그래? 기출은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뭐 계속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익숙한 거 가르치는 게 편하겠지. 굳이 나도 이거 개빡세게 공부해야 돼, 진짜. 너희 그 전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특정 인문지문 그거 막 가르치려고 내가 막 논문 막 2-3개까지 뒤져가면서 참고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요. 내용이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뭐 여튼지 간에 공부하면은 다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여튼지 간에 시작합시다. 자, 사회지문. 어이구씨. 자, 채권의 수익률 지문 분석편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차입, 무슨 뜻일까요? 차입. 차입은 빌려오다 라는 뜻이죠. 자, 빌려오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자, 참고로 자, 지문 정리하기 앞서서 자, 우리 채권이란 개념을 먼저 선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채권. 자, 채권은 법률적인 용어와 경제학적인 용어가 서로 다르죠. 결이 달라요. 자, 일단은 법률에서 채권이라는 건 뭐야? 자, 그렇죠. 특정 급부를 자, 요구할 권리. 특정한 급부라는 건 특정 행위예요. 행위. 맞아?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맞아? 이 법률상 채권의 개념과 같이 쌍으로 다니는 개념이 뭐야? 그렇지. 채무라는 개념이 있지. 채무. 맞니? 법률상 채권과 채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죠? 한데 어울려 다니는 개념이야. 맞니? 너희들이 당근을 했어. 당근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텀블러를 팔기로 했어. 맞지? 내가 팔기로 했으면 이걸 텀블러로 올렸더니 누가 산대. 맞아?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텀블러를 어때? 줘야 되는 의무. 이게 거래가 성사됐으면 나는 얘한테 텀블러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맞지? 나는 그 사람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각각 채권과 채무야. 그랬을 때 이 급부라는 것은 그러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행위. 자, 특정 급부를 요구할 권리. 방금 전에 거래 상황에서 내가 이 텀블러를 팔기로 넘겼어. 텀블러를 팔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 맞지? 계약을 해가지고 텀블러를 넘겼으면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야? 돈 달라고 해야 되겠지. 입금해 주세요 라고 돈 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 돈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급부야. 급부. 알겠니?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 내가 요구한 급부는 무슨 급부겠어? 반대급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아쉽게도 법률상 채권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학상 채권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죠. 경제학상 채권의 개념은 바로 쉽게 말해서 거래 가능한 차용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 가능한 차용증. 오케이? 자, 차용증은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쓰는 거죠. 맞아요? 돈을 빌릴 때 쓰는 거잖아. 돈을 빌리거나 빌릴 때, 맞지? 빌려주거나 빌릴 때 쓰는 건데, 그러한 차용증의 금액이 크면서 거래가 가능한 것을 자, 경제학적인 채권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개념이 있어. 자, 그렇다면 이 차용증을 발행한다는 뜻은 돈을 빌려준다는 걸까? 빌린다는 걸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렇지. 돈을 빌린다라는 거야. 알겠어? 채권 발행자는 돈을 빌린다는 개념이야. 자, 좋아. 이게 이제 선행 개념으로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지문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채권이란 정부나 지자체, 기업 등이 자금을 빌려오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렇지. 그러면 발행 주체인 얘네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을 빌려오는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여기서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요. 현금 흐름. 오케이? 첫 번째 문단. 자, 채권은 누가 발행해? 정부나 지자체, 자, 기관이 자, 자금
차입을 위해서 자, 발행하는 것이다. 자, 최대한 글씨 작게 쓰세요. 알겠죠? 최대한 글씨 작게 쓰세요. 자, 항상 어떠한 그 법률상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누가 즉 주체에 해당되는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 주체는 정부, 지자체, 기관이야. 죄송해요. 기업이네요. 기업. 죄송. 정부, 지자체, 기업이 자,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발행을 하는 거. 됐어? 자, 그리고 채권의 구성을 보니까 자, 만기와 그리고 액면가라는 개념이 있네. 자, 만기와 액면가의 개념을 자, 그 흐름 독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자, 만기에 1,000원인 현금을 얻는다. 자, 여기서 할인채란 개념도 나오고 있어. 할인채. 자,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의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행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자, 할인채의 가격은 자, 무엇과 같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고, 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란 개념은 무엇과 동의형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 그렇지. 현금 흐름의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맞아? 현금 흐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의 정보. 우리는 채권에서 만기하고 액면가를 알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 흐름은 무엇을 의미한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은 표현상 뭔가 돈의 흐름에 관련된 정보인 것 같지만 아니야. 구체적인 금액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계속 볼게요.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때 현재 가치란 개념은 자,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말한다. 자, 예시를 볼까요?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현재 1,000원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 10%의 이자 100원이 부터 1,100원이 떼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채권의 이 액면가라는 것은 만기 이후 채권의 가격이야. 만기 시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의 금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액면가 1,100원이 적혀져 있어. 이 해당 채권에 적혀져 있는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야? 액면가의 금액이야. 액면가. 맞지? 이 채권은 자, 올해가 25년도잖아. 맞지? 만기가 언제야? 만기가 26년 오늘 며칠이야? 4월 9일. 벌써 4월이야. 4월 9일. 자, 지금 이 현재 이 채권의 액면가는 1,100원이고 자, 만기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후 만기를 나타내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수익률이 있겠지. 수익률. 자, 수익률은 10%라고 가정을 하면 1년 뒤에
1,100원을 가질 수 있는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는 거야? 바로 1,000원이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액면가는 맞아? 액면가는 이 만기라는 시간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이 반영된 금액이야. 이 시간과 수익률이 반영된 금액이 액면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시간과 수익률이 반영된 금액이 액면가고, 자, 그리고 할인채라는 것은 이 만기 시 이 해당 액면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금액이 바로 할인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이 1년 뒤에 1,100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할인채의 가격은 1,000원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할인채의 가격은 무엇과 같아진다는 거야? 이 미래 만기 시점의 액면가의 현재 가치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거지. 맞아? 그럴 수밖에 없지. 오케이? 어려워? 동공지진 막 일으킬 정도야? 자, 아무튼 이 할인채가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항에서 나왔던 정보들은, 자, 이 만기하고 액면가를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액면가의 현재 가치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정리해보자. 자, 만기와 액면가를 알면, 자, 현재 액면가 할인채의 가격을 알 수 있다. 됐어? 계속 보자. 자, 이러한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 만기일은 맞지? 만기일은 이 채권을 발행한 주체, 즉 이 금액, 이 할인채의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 발행 주체가 이 만기 시에 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그 만기 시 이 액면가의 금액을 채권을 보유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채권을 산 사람은 채권 투자자라고 하겠지. 이 채권 투자자는, 자,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결국에는 시중금리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또 그리고 채권의 만기 수익률 무엇과 같아진다? 자,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근데 여기서는 잘 봐봐. 조금 생략된 정보가 있어. 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시중금리와 같아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엔 생략돼 있거든.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은 자, 수요와 자,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결국 시중금리에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 이건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 자, 지금 교재 없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자, 됐죠? 응? 시중금리요? 아, 시중금리는 퍼센트 단위고요. 맞죠? 이 100원이란 금액은 시중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로 계산된 이자. 맞죠? 시중금리로 계산된 이자. 원금에 붙은 이제 기회비용의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클리닉 때 수업에 관련된 질문들도 다 봤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자, 이 지문의 포인트는 이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의 차이에 의한, 맞죠? 자, 장단기 수익률의 차이로 인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자, 파악하는 게 이 지문에서의 핵심이야. 자, 볼게.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익률 곡선이죠. 수익률 곡선이랑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으로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고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단은 별로 정리할 게 없네요. 맞죠?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문장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어때? 만기가 길수록 그렇지. 자, 채권의 수익률은 자, 높아질 수가 있고 맞지? 자, 이것은 일반적 채권에서 나타나는 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것이 아닌 무엇도 있다? 예외도 존재한다. 오케이? 자, 채권의 만기가 수익률과 비례했을 때는 이제 플러스 양의 기울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음의 기울기라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를 세 번째 문단에서 읽어보면 되겠지. 자, 세 번째 문단 보자. 자, 채권의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 원인은 무엇일까? 자, 채권 투자자는 채권에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할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자,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1+1으로 사는 방식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한 방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자,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비교하겠죠.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이라고 하자. 이해돼요? 자,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A 곱하기 1+A. 여기서 A는 투자 수익률이겠죠. 복리로 불어나는 거잖아. 맞지? 만약에 2년 만기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3%라고 한다면 자, 10,000원에 3%의 금액이 붙은 1,300원의 금액이 1년 뒤 이자율이고 그 1,300원의 금액에 또 3%의 이자가 또 복리로 붙겠죠. 맞아? 근데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뒤에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자, 어때? 이자율이 서로 다르죠. 처음에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인 B의 수익률이 곱해져서 처음에 원리금이 계산이 되지만 1년 뒤 적용되는 이자율은 B'이기 때문에 자, 2년 만기 채권과 공식이 조금 다르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해할 만합니다. 자,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려 가격이 조정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맞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채권의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 어차피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맞아? 장기든 단기든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려서 어차피 수익률은 같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지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네 번째 문단까지 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자.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는 관측 가능한 한편 관측 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수익률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야, 얘들아. 맞아? 근데 B'의 수익률은 현재 시점에서 관측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무엇이 반영된 것이다?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자, 세 번째 문단하고 네 번째 문단하고 동시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채권의 수익률
곡선의 영향을 주는 자 요인, 자, 채권의 수익률 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개념은 자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A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또 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B, 그리고 이 1년 만기 채권 수익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1년 만기 이 뒤에 이어지는 위 뒤에 이어지는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B'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X축은 만기, 즉 시간이죠, 시간. X축은 만기, 즉 시간을 의미하고요. 자, Y축은 수익률을 말해요, 수익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1년이고 여기가 2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맞아? 지금 두 개의 채권이 있는 거야. 한 번에 2년 동안 적용이 되는 A라는 수익률의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1년짜리 두 개의 채권이 존재하는 거야. 처음 1년에는 B의 수익률이 적용되는 채권과, 그리고 그 1년에는 B'의 수익률이 적용되는 두 개의 채권의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할 거야. 이거는 2년짜리 장기 채권 하나의 수익률이고, 맞지? 그리고 요거 두 개는 1년짜리 단기 채권 두 개의 수익률을 자 그냥 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두 개로 나눠 놓은 것 뿐이야. 아직 그 수익률은 Y축의 값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하대. 즉 현재 시점, 이게 바로 현재 시점이야. 현재 시점. 이게 현재 시점이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 채권에 가입하려고 해. 채권에 투자하려고 해. 근데 2년 만기 채권이 있고 1년 만기 채권 두 개가 있는데 1년 만기 채권이 있는데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과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A하고 B만 알 수 있을 뿐이야. B'은 어때? 1년 뒤에 예상되는 채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야.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야. 근데 A하고 B는 어때? 이것은 현재 알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A하고 B는 알 수가 있지. 하지만 B'은 어때? 알 수가 없어. 1년 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게 뭐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됐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B'이 B에 비해서 낮을 거라고 믿는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결국 무엇이 반영된다는 거야?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어디에 반영된다?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된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두 가지 가정이 있어. 두 가지 가정. 자, B'이 B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 맞지? 그랬을 경우에는 A는 B보다 수익률 곡선이 높고 그래프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B'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지금 현재 1년 단기 채권의 수익률인 B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은 장기 수익률, 2년 만기 채권의 장기 수익률은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음의 기울기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요거는 뭐 투자자들의 예상치죠. 예상값. 자,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각각 예상을 했을 때 이러한 뭐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장기 채권의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그렇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 심리야. 맞아? 향후 경제가 호황일 것이다. 아니면 불황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투자자의 심리가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거야. 오, 처음 듣는 얘기죠? 맞죠?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자, 뒤에는 그 내용을 이제 재진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 자, 똑같은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가지고 B'의 수익률이 B보다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에 장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자, 그래프에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프에다가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프에다 마저 정리하고, 자, 끝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이제 2년 만기라고 했을 때, 2년 만기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중간 지점을 1년이라고 해봅시다. 맞아? 자, 그리고 이제 만기 수익률 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지점을 한번 봅시다. 자, 1년 만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B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B'이잖아. 그랬을 때 이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A, 이 A의 결정 요인, A의 기울기가 양이냐, 이렇게 음이냐, 양의 기울기냐, 똑같이 음의 기울기냐, 맞아?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이제 결정하는 것은, 자, 이 1년 만기 채권 이후에 결정이 예상이 되는 B'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값이 이 해당 그래프의 양의 곡선인지 음의 곡선인지에 대한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랬을 때 경제가 앞으로 호황이 될 것 같아. 맞아? 이제 코스피가 막 3,000 넘어갈 것 같고 막 장난 아닐 것 같아. 경제가 이제 살만한 시대가 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장기 채권에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몰리겠죠. 맞아? 이거에 수익률이 몰릴 거란 말이야. 그럼 가격 조정이 일어나.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고. 여기 가격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은 여기 이 지문에서 설명이 안 돼 있어. 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떠한 채권에 몰리게 되면은 그 단기 채권에 그 가격,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게 가격이 올라가. 너도 나도 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때? 장기 채권이 매력적이게 수익률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말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자, 지문과 문제가, 자, 7.5 대 2.5의 비중으로 개념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수능특강 독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수능특강 독서의 지문의 이 내용들이 베이스 개념화 돼가지고, 이제 평가원에 이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지문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문 부분과 관련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이 문제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개념화가 된 것들이 평가원에 연계가 돼.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인 거야. 수능 특강의 지문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지문이 불친절해. 설명이 막 많이 소거되어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설명이 불친절하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문제로 커버하는 식이거든. 수능 특강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알겠어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사실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연금. 자, 연금 지문은 자, 별표 3개 쳐주세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지문이야. 왜냐면 요즘에 연금이 말이 많거든요. 연금 제도가 말이 많아요. 지금 현재 40, 50, 60 세대가 짜놓은 연금 제도가 지금 말하면은 뭐 지금 말이 되겠죠. 뭐 상관없겠죠. 지금 연금이 고갈됐어요. 고갈이 됐어요. 원래 연금은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연금이거든요. 근데 그 연금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경영이 돼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팀이야. 맞아? 저는 보기보다 저 30대거든요. 자, 지금 2030 세대는 원래 우리 윗세대 40, 50 세대는 자기가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데, 근데 2030 세대는 자, 우리가 낸 금액보다 덜 돌려받고 너희들은 더 그렇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지금 연금 제도가 개편되고 있어요. 맞죠? 나도 이제 망했지만 너희들은 더 망했어. 맞아.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연금공단에서 이 빵꾸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미친 듯이 수익률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 보면은 막 투자 수익 막 그 국민들로부터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자 운용을 한단 말이야. 그 투자 수익률 보니까 장난 아니기는 해. 막 몇천 원씩 벌기는 해. 진짜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부족해. 맞아? 아무튼 간에 지금 연금 제도가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충분히 정리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그냥 뉴스 기사 읽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때는 조금 어려운 개념 같이 할게요. 자, 환희형. 자, 환관리 하겠습니다. 환희형 관리. 자, 환희형 관리 할게요. 자, 환희형 관리 할 건데, 진행하자. 자, 환희형 관리. 자, 여기서 환은 뭐냐면, 환은 무엇을 의미할까? 외환을 말해요. 외환. 외환을 뭐라고 하죠? 뭘 외환이라고 하죠? 달러. 맞아? 달러. 자, 우리가 환 위험이라는 것은 수출과 이제 수입 시에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무엇으로 우리 거래를 하죠? 우리 세종대왕님 가지고 거래하나요? 신사임당 가지고 거래해요? 아니죠. 뭐 가지고 거래? 달러로 거래하죠. 기축통화로 거래하잖아. 맞지? 자, 기축통화로 거래하는데 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최근에 환율이 오르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미쳤어요. 달러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 환율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환율은 달러의 가치와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뭐? 자, 환율은 달러의 가치는 항상 자국 통화, 해당 달러와 교환되는 그 해당 나라의 통화 가치와 반대 개념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대급부로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막 몇십 원씩 오르고 있죠. 맞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있어. 현대차가 3월 달에 자, 뭐 소나타 막 몇만 대를 판 거야. 그래가지고 뭐 100만 달러를 수출했어. 자, 100만 달러를 수출했어. 환율이 지금 1,4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만 달러면 얼마예요? 14억이야, 14억. 맞아? 1,400원, 그러니까 환율을 1,400원 기준으로 잡으면 1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면은 어때? 그것을 환전을 하면 14억 원의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맞지? 이 100만 달러, 막 1,000만 달러 이 정도의 금액은 저희 지금 이 수입을 하는 회사 측에서 저희가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달 뒤, 2달 뒤에 결제해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지. 이 현대차로부터 100만 달러어치 자동차를 수입한 나라가 기업이 5월 달에 결제를 해준대. 5월 달에 결제를 해준대. 그래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오케이, 뭐 그냥 2달이면 괜찮아. 우리 뭐 돈 많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2달 뒤에 갑자기 1,400원이었던 원달러당 1,400원이었던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달 뒤에 100만 달러를 딱 받았는데 그걸 환전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억이 되는 거야. 얼마가 날라갔어? 2억이 날라갔어.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 외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환위험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잘 볼게.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이러한 그 환율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 기업 입장에서 줄이고 싶어 하겠지. 그게 바로 이 지문에서 말하는 환위험 관리인 거야. 알겠어? 자, 시작해 보자. 자,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안정성의 기인이 무슨 뜻이야? 기인이 무슨 뜻이야? 자, 단어를 미리 줬었어야 되는데, 맞지? 단어장이 없으면 말하지 못하는 너희들. 맞아? 자, 달고 있을 거예요. 무엇에 원인을 두다. 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무엇이다?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능성. 오케이? 자, 환위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가능성 말하는 거예요. 확률적 가능성.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중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맞지?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을 말한다. 자,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자, 환위험의 개념을 보면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자, 현재의 기업 가치가 자, 변동될 자,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 변동될 가능성은 플러스 이익을 볼 가능성과 마이너스 손해를 볼 가능성 두 가지 정보값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라는 말을 보면은 뭔가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만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니야.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위험이라는 개념에 포섭된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변동 가능성, 즉 현재의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논하는 게 바로 환위험의 개념이네. 자, 두 번째 문단 이제 바로 가보자.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노출이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바로 이어서 봅시다. 두 번째 문단은 이 환위험의 개념을, 자,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그리고 환노출로 나타낼 수가 있대. 자, 환위험 이꼬르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 그러면 환율 변동과 환노출은 결국 환위험과 비례하는 개념이야. 당연하게. 맞지? 넌 도식화 안 시켜도 우리 머릿속에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환노출은 웨어로 표시된 자산. 자, 환노출은 웨어로 표시된 자산. 웨어는 뭐야? 달러지. 환노출은, 자, 달러. 자, 웨어로 표시된 자산. 달러 자산이지. 달러 자산. 자,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에서 웨어로 표시된 부채. 달러 부채. 자, 이것을 뺀 금액 또는 웨어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웨어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이거는 뭐야? 달러 수입액. 달러 수입 예상액. 그렇지. 내가 물건을 수출했으면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달러로 돈을 얻을 거란 말이야. 수입을 얻을 거란 말이야. 그 수입으로 얻을 것을 예상하는 예상액에서 뭘 빼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수출을 했으면 달러 유입 예상액이 생기겠지. 근데 만약에 수입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 맞지? 달러를 줘야 되잖아. 그랬을 경우에는, 자, 달러 지출 예상액을 뺀 개념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 수입 예상액은 무엇을 했을 때? 자, 수출을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고, 달러 지출 예상액은 내가 수입을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개념이겠지. 맞니? 뭐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바로 무엇이다? 순노출이라는 거야. 순노출. 즉 환노출과 순노출은 같은 개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환노출을 계산하려면 1번에서 2번을 빼거나 이렇게 밑에서 말하는 1번에서 2번을 빼거나. 맞지?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거나 아니면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줘야 되는, 맞지? 지출 예상액을 빼거나 이런 식의 금액을 계산을 해서 환노출 금액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된 환노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순노출이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동일한 표현이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 자, 순노출과 환노출의 개념이 정확히는 같지 않고 무슨 관계다? 순노출의 절대값과 환노출은, 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들어갈게. 어떠한 특정한 값의 절대값이 특정한 다른 값과 비례관계에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2개다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경우의 수가 2개냐면 순노출이 클 수 있는 경우의 수 첫 번째는 1번이, 자, 순노출이 클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어디다 정리할까? 자, 여기다가, 자, 순노출이 클 경우의 수. 자, 순노출이 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가? 첫 번째는
1번이 2번보다 클 때.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금액이 2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크면 클수록 순노출이 크겠지. 맞아? 또 반대로 어느 경우도 있어?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 자, 지금 부채나 지출 예상액이 크면 클수록 1번보다 크면 클수록 또 이 순노출의 절대값은 커질 수 있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수와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수 두 가지 값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이런 절대값 나왔을 때. 자, 결국에는 자, 이러한 그 순노출이 크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는 건데 예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순노출을 하면 뭐 수입을 해가지고 1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을 통해 가지고 1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어찌 됐건 간에 순노출의 개념으로 보자면 맞지? 이 10만 달러가 수입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수입을 통해 가지고 줘야 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수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는 양의 개념으로 계산을 했네. 맞지? 양의 개념으로 계산을 했어. 이 양의 개념으로서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자,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어때? 10만 달러를 이제 수출해 가지고 10만 달러에 해당되는 원화 가치를 1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근데 환율이 10원 하락해서 10만 곱하기 10원 해 가지고 100만 원의 손을 입을 수가 있겠지. 자, 1만 달러의 기업은 어때? 10만 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환율이 10원 하락했을 때. 그랬을 때 이 환율이 하락한 환율은 고정적으로 똑같이 10원이 하락했지만 순노출이 크면 클수록 어때? 순노출이 크면 클수록 손해값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이해돼? 맞아? 그러니까 순노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 금액이 커진다는 말로 이해를 해봐야 되고 정리하면은 순노출의 개념은 거래 금액의 총액을 의미해. 맞아? 총 거래되는 거래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는 거고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맞아? 이 거래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그마한 환율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래액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환율 10원의 하락에 있어서 1000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고 맞지? 이 손해를 보는 값은 더 커지겠지. 거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환율 변동과 달리 환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 자, 환율 변동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통제할 수가 없어. 자, 기업이 통제할 수가 없다고. 맞아? 너희들이 삼성 이정우 회장님이라고 한들 맞아? 이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폭주하고 이지랄 하는 거에 대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걸 예상하고 대응할 수가 있겠니? 예상할 수가 없지. 어떻게 예상을 해? 맞아? 너희들이 어느 나라 대기업 회장이든 그런 것들은 절대 의지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요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기업이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순노출 금액은 어때? 줄일 수가 있어. 맞아? 이 순노출을 줄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환위험 관리라고 한다는 거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순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맞지? 이 외환 변동에 대한 그 환율이 변동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값을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됐지? 자, 이 정도 이해했으면 거의 그 50%는 끝났어. 이제 50%는 끝났어.
자, 필겠지? 근데 정우야, 이거 여기까지 나오지? 나오고 있지? 자, 세 번째 문단 보자, 얘들아. 자, 환위험 관리 기법은 자, 다양한 종류의 환노출을 관리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해지 기법이라고도 한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환위험 관리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무슨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해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해지 기법. 자, 해지라는 말 들어봤죠? 해지. 해지. 처음 들어요? 너 공부 어제 안 했지?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맞아? 너 공부 안 했지?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해지는 뭐냐면 영어로 해지. 실제 있는 영단어예요. 해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초기? 맞아요. 해지라는 게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하다. 위험을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하다. 맞아? 해지. 자, 이 해지라는 것은 위험을 피하다라는 거야. 맞아? 리스크 관리 기법을 해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해지는 피하다는 뜻이에요. 위험을 피하다. 자,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즉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환관리 전략을 수집해야 된다. 뭐 환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위험 관리 대상이 되는 노출은 바로 뭐다? 거래 노출이야. 이 지문에서는. 자, 거래 노출에 대해서, 자, 거래 노출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맞아? 자, 이 중에서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달러로 표시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청산이라는 것은 뭐야? 끝나다라는 것이야. 거래가 끝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지 거래가 끝날 수 있어? 대금 지급이야. 알겠어? 대금 지급. 자, 청산 과정, 대금 지급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자, 거래 노출은 자, 기축동화인 달러를 가지고 달러 거래에서 자, 달러로 하는 거래에서 자,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될 수 있는 자, 그러한 개념을 거래 노출이라고 하네. 자, 달러 거래 청산 과정. 자, 청산 과정을 여기다 끼워 넣어야 돼. 왜냐면 청산 과정에서의 환율 변동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거래일과 결제일이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야. 맞지? 3월 달에 거래를 했는데 거래 청산일, 결제일이 5월 달이야. 그래서 3월과 5월에 환율이 다름에 따라서 맞지? 그 기업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얻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아? 거래는 이미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청산 과정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이에서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에서는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그리고 외부적 관리 기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 노출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지. 자, 이 거래 노출 관리 기법은 자, 내부적 관리 기법과 그리고 외부적 관리 기법.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얘들아.
자, 내부적 관리 기법이 네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도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외부적 관리 기법은 두 문단이냐, 한 문단이냐? 두 문단이네. 자, 여섯 번째 문단과 일곱 번째 문단에서 각각 언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부적 관리는 기업 내부에서, 맞죠? 이 환노출 관리를 하는 거야. 맞지? 기업 내부에서 환노출 관리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상품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 자, 이거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자,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파생상품. 파생상품 들어봤어요? 파생상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금 금융상품이 아닌 파생상품이 있어요. 맞죠?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선물 거래, 그리고 이제 스왑 거래, 맞아? 그리고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자, 들어보시기만 하셔야 돼요. 나중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 소중한 친구들을 이 파생상품 거래로 많이 잃었습니다. 이 새끼들. 제 주변에 진짜 한탕주의가 만연했던 시기가 있었어. 한탕주의가 만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얼마 안 잃었어요. 저는 한 제네시스 한 5대 정도 잃었나? 근데 제 친구들은 진짜 와, 그러니까 아파트 한 2채 정도 날린 친구도 있고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보면은 장난 아니야. 미친놈들인 것 같아. 미친놈들. 아무튼 간에 저는 그나마 좀 덜 잃은 편인데, 이게 친구들이 그렇게 미친듯이 들어가면 나도 빠져 죽을 걸 알면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20대 후반에 딱 이럴 때 보면은. 그때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자, 설명을 해봅시다. 자,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네팅과 매칭 등이 있다. 자, 무엇이 있다? 이름도 귀엽죠? 네팅과 매칭. 네팅과 매칭이 있대. 자, 중요한 거는 잘 봐봐, 얘들아.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부적 관리가 어찌됐건 간에 네팅하고 매칭으로 나뉜다는 것은 분류의 기법이 쓰인 거야. 분류라는 것은 뭐냐면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 두 개로 나뉜다는 거거든. 맞지?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분류의 방식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이 분류의 방식이 쓰일 때 그냥 A가 B와 C로 나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나눠지는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기준점. 알겠어? 기준점에 대한 정보. 여기서 기준점에 대한 정보는 바로 뭐가 있어? 자, 이 앞에 있는 정보를 봐야 된다는 거야.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 증가를 방지. 자, 내부적 관리의 목적은 바로 뭐야? 순노출을 줄이거나 또는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니? 아까 전에 두 번째 문단에서 봤듯이 기업에서 발생되는 그 순노출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커질 수밖에 없어? 환위험의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 맞지? 환위험의 정도가 커진다는 것은 거래 금액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래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조그마한 환율의 급등락에도 그렇게 큰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은 뭐 좋겠지. 그냥 럭키비키 한 상황인 거잖아. 맞아? 수출을 했는데 환율이 올라서 보너스 금액이 생겼네. 이러면 상관이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예상하는 금액보다 손해를 보게 되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 도박꾼들이 아니야.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보다 환율이 예상보다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게 기업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위험 관리 기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고. 이해되니? 기업의 생리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네팅과 매팅 봅시다.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비교. 자, 공차 비교해줘야 돼요. 자, 네팅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이 포인트야.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 후 차익만을 결제하는 제도래. 맞지? 자, 네팅은, 자,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그렇지.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그룹 내에서 내부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거야. 같은 그룹 내에서 내부 거래를 할 때. 여기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나왔잖아. 이 다국적 기업은 최근에 기출된 바가 있어. 이거 뭐야? ICT.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사와 지사가 이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 그래서 본사는 항상 어디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그 지분에 따르면. 법인세가 낮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의 기출지문이 있잖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A가 본사야. 본사. 그리고 이 본사 밑에 지사가 있겠지. 지사 1, 지사 2. 맞아? 이 백종원 아저씨가 그 근무하는 본사인, 맞아? 자, 그 본사 이름이 뭐냐? 더본코리아가 있어. 더본코리아가 있고, 더본코리아, 자, 여기 밑에 뭐 백다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홍콩 반점도 있겠고. 자, 근데 백다방과 홍콩 반점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자,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은 본사와 지사 간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수출 수입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본사가 지사에게 막 원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낼 수가 있잖아. 맞지? 그리고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본사에다 무엇을 막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거래 노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면은 본사 입장에서 본사는 지사에게 약 3만 달러에 해당되는 물건을 보내고 3만 달러를 받아야 돼. 그리고 지사는 본사에게 1만 달러에 해당되는 물건을 보내가지고 1만 달러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어때? 각각 본사는 지사에게 3만 달러 보내고 지사는 1만 달러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거래 금액을 4만 달러로 만들면 어때? 노출 금액이 커지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것을 서로 퉁쳐가지고 어때? 아, 계산을 하면은 본사가 얘한테 2만 달러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2만 달러로 줄여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노출 금액이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3만, 1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노출 금액이 4만 달러이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환노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줄 건 주고 뺄 건 빼고 해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야? 그렇지.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 후 차익만을 결제하는 제도래. 자, 상쇄 후 차익만 결제. 서로 주고 받을 것들을 다 더하거나 빼고 해가지고 남은 것만 계산을 하는 거야. 이때 차익을 결제할 결제통화 시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는 그룹 내에 중앙결제센터가 있대. 맞아?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할을 하는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에 다각적으로 상기하고 순차익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본사인 더본코리아, 지사 1인 백다방, 뭐 홍콩 반점, 또 뭐 있냐? 쌈밥집, 또 뭐 있냐? 새마을식당, 또 뭐 있냐? 더럽게도 많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죠. 이 각각의 지사끼리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다각도로 얽혀 있다고 한다면 본사에서 어때? 이런 것들을 다 서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백다방은 홍콩 반점에 뭐 $10,000 보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가지고 남은 차익만 계산을 해서 각 지사에게 통보를 해줘가지고 거래를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네팅이라고 한다. 자, 들어보면은 이 네팅은 결국 어디에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무조건 같은 그룹 내에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서로 좀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도 이러한 식의 네팅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친구끼리는 이런 게 가능하잖아. 맞지?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 내가 1차 샀어. 맞지? 내가 1차 샀으면 2차는 누가 사? 친구가 사. 맞아? 그러면 3차는 어때? 대충 계산을 하잖아. 내가 1차 때 10만 원 썼어. 친구는 2차 때 5만 원 썼네. 그럼 3차 때는 어때? 이 새끼가 좀 더 써야 되겠지. 맞아?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게 바로 네팅이야. 맞아? 자, 근데 네팅은 뭐가 있대? 교환 수수료와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자, 이게 장점이겠죠? 자, 근데 자, 이 부분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자,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 부분 가로쳐 주시고, 자, 네팅은 어때? 괄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 됐어? 자, 이것과 비교되는 매칭 한번 보자. 매칭.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자,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환노출이 감소가 된다. 오케이? 자, 네팅이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매칭은,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네팅과 매칭의 차이점. 자, 네팅은 같은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래, 내부 거래라고 한다면 매칭은 다자간 거래에서 적용이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자간 거래에서 서로 다른 회사들끼리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상쇄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채권 채무 관계를 이렇게 좀 위에 것처럼 완전히 그냥 더하고 빼고 완전히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스트 뭐 하는 거야?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시점만 맞추는 거야. 즉 거래 시기만 일치시키는 거야. 거래 시기만 일치하더라도 어때? 같은 날 결제 시기, 거래 시기, 즉 결제 시기만 일치하더라도 어때?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노출 손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근데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자, 괄호 부분에 이것 또한 자, 문제점이 존재한다. 됐어요? 자, 됐나요? 10분부터 쉬는 시간인데, 자, 지금 이거 들어가면 쉬는 시간이 날아가겠죠? 맞아요? 저는 태영쌤처럼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없애버리진 않겠습니다. 태영쌤 막 그냥 쉬는 시간 막 없애던만. 트럼프야 트럼프. 요즘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진짜 교무실에서도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일단 지금 9분인데 11분 쉴게요. 20분에 수업 시작하는데 20분에서 이거 외부적 관리부터 시작할게요. 외부적 관리. 알겠죠? 자, 교재 없으신 분들 제가 쉬는 시간에 뽑아 드릴게요.